초에 23년 결산을 합니다. 간호사 신문 크리스마스 다음날 란 기사를 토대로 구성한 내용들이고요. 일단 처음 내용은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오랜 기간 민주적 수기 과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관해가지고 양보를 한 해 만에 이렇게 싸우다가 누구와 얼마나 이득을 챙길 것인가,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게 이제서야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솔직히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다들 뭐 10년 차에서 뭐 20년 차 베테랑 간호사를 생각할 것 같은데, 숙련된 간호 인력은 10년이나 20년 사이에 있는 그런 베테랑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한 부서에 있으면은 3년 정도 일하면은 일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간호 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숙련된 간호 인력이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숙련된 간호 인력이라는 것 자체를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할 것이냐, 그게 좀 문제죠. 이제 통계로만 보더라도 병원 근무 중인 간호사 89,000명을 통계로 했는데 10년 이하에 있는 간호사가 상당수가 많았고요. 아까 10년을 초과하는 간호사는 진짜 극히 일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본다면은 이제 숙련된 간호 인력은 10년 이하의 간호사를 보는 게 아닐까. 다음 내용은 대책의 간호학사 편입 특별 과정 도입. 이게 2년 집중 간호학사 제도, 2년 만에 그 간호사 되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간호대학 교육 역량 강화,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상 교수제 도입, 국가 시험제도 개편, 이건 나중에 뒤에 한번 다룰 겁니다. 노동 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 개발 지원. 일단 이거는 명분이에요. 명분. 노동 강도 개선은 사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밑밥을 깔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핑계, 이제 의사 관련 협회, 병원 관련 협회, 다른 보건의료협회가 협조를 해야 한다,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 협조는 간호법에 대한 부분이 좀 담겨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워딩 자체가.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형 간호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병원에서 하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그걸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통합병동 서비스의 세부 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 세금으로 우리 그걸 좀 해달라, 그 얘기죠. 세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타가는 놈이 임자니까. 그리고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았다, 뭐 이런 연수를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정책 제안은 아마도 협회나 이런 여러 이권에 얽힌 집단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것을 위주로 받지 않았을까.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질문과 정해진 답변을 받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통계를 보면서 협회 측에서는 그 통계조차 고의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누락된 건지 몰라도 지표들이 좀 누락시켜가지고 입맛대로 통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또 봐가지고, 그 다음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 전면 확대를 얘기했는데 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진행 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당겨 전면 확대키로 했다. 그게 뭐냐면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이제 스플린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거, 아니면은 데이 킵, 이브닝 킵,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정 시간에 선택해서 근무하는 거, 그리고 휴일 전담 근무, 야간 전담 근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력 운용이 효율적이고 근무표 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듀티를 돌리는 게 3교대보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닐까. 이제 명분은 고정된 근무 형태로 만족감, 생체 리듬,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운용하면은 인건비 절감 요소도 있고,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간호인력 기준을 보면은 1명, 2명 덜 쓰고도 지표 개선을 어떻게 해서 간호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야간 간호료에다가 야간 전담 간호료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야간 전담 근무를 시키면은 야간 전담 간호료랑 야간 간호료, 그걸로 조금 수익을 더 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사실
간호사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부분보다는 병원에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병원에 이득되는 그런 것을 더 추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왜 협회는 간호사를 위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 더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제 관리자 이상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병원 층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수간호사라면은 병원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누구는 우리 수 선생님은 병원이 지향하는 바에 어긋나더라도 우리를 챙겨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믿고 잘 따라 보십시오. 나중에 다른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간호사 이상급들의 하는 회의에서는 병원 수익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간호부 차원에서 만약에 뭐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외래를 팔로업시키는 외래 재방문율 조사를 통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병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 퇴원일 수를 앞당기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에서 오히려 병원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율 기간에는 병가나 경조사시 간호사 결혼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간호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 주가 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교육전담 간호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 참여 병원 공모를 분기별로 시행하고요. 참여 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를 대체 간호사, 병동 주가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현장 교육 간호사, 인건비 기준 단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그 인건비를 70%에서 80%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올해 3분기, 그러니까 23년 3분기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은 45개고요. 종병은 332개, 병원은 1411개, 총 1788개예요.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까지 합치면은 3449개인데 사실 요양이랑 정신병원은 패싱한다고 봐야죠. 결국엔 이 1800여 개 되는 병원에서 공모를 해서 일부만 선별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 교육전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병원 61개를 대상으로 한다 했고 3%만 하고 있다. 공모를 하는 게 극히 일부만 된다, 조금 해주고 우리 하고 있다 생색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 간호사랑 교육전담 간호사 인건비 기준 단가는 최근에 또 상향을 또 했다고 합니다. 5681만원이라고 해요. 그 연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7-80% 구간이면은 3,976만원에서 4,544만원을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병동 추가 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 그걸로 인건비 단가가 책정이 되었고, 이거의 7-80% 구간이면은 3,181만원에서 3,636만원, 이걸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준다. 결국에는 세금으로 다 메꾸고 있는 돈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죠. 그게 건보공단에서 주는 건강보험료든 기재부 예산으로 주는 것이든 어떻게든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특정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요지가 많죠. 다른 직업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기간호사 문제를 개선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동기간 면접제라는 것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해당 병원의 자율선택, 자율선택이라는 말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또는 10월 중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대기 간호사 문제를 개선한다. 그러니까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선. 결은 같지만 달라요, 목표 자체가. 이거를 하면은 수개월 동안 발령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간호사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고, 긴급 발령에 따른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의 대형병원으로의 연쇄이동에 따른 인력 수급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미 하고 있었어요. 2019년부터 서울 소재 빅5라 불리는 성모병원, 서울 삼성병원, 그리고 서울대, 아산병원, 세브란스, 여기서 자율적으로 이미 하고 있던 것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대되는 거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이면은 효과가 얼마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가 5년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수도권 상급종병 이제 22개로 확대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이어서 복지부는 신규 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가지고 배포를 또 했다고 하는데,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문제와 함께 대형 병원들의 자율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골 뼈국물이 마를 때까지 우려가지고 3년 더 해보겠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동기가 면접이 아니고 면접을 하고 대기 순번을 해놓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웨이팅 간호사라는 게. 같은 기간 면접을 해도 대기 순번을 200명, 300명 줄 세워놓으면은 달라질 게 뭐가 있는가? 효과가 있을까?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이미 큰 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공개하는 조사가 아마 안 이루어져가지고 공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누가 댓글로는 여전히 웨이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켜봐야 할 듯 싶지만은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기 순번 자체를 없앤다는 이야기는 없고 보면은 대기 순번과 입사 예정일을 고지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변형할 수가 있냐? 필요 인력의 정확한 추계와 정기적인 발령을 이제 권고하잖아요. 권고가 제일 중요해요. 권고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필요 인력이 추가되었어요 하면서 대기 순번 추계를 다시 해보니 대기 순번이 200이 아니고 300까지 필요해요 하면은 웨이팅은 그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야간 간호료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뤘죠.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 근무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 그러니까 월급으로 줘라 그 얘기인데 22년 3분기에 조사된 거는 병원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9.1%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이고요. 종합병원이 108곳, 종합병원이 아까 332개를 했잖아요. 종합병원 3분의 1이 안 했다. 그리고 한방병원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한방병원 진짜 많이 받네요. 제가 그 구인공고에서 한방병원 나이트 수당이 13만원이라고 하길래 한방병원이 이렇게 파격적인가 했는데 이제 한방병원도 받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한방병원이 진짜 많이 받네요. 준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면은 이제 아예 안 준 곳이 절반 되고요. 226곳. 그리고 30% 미만이 58. 그리고 50% 미만이 53개. 70% 미만이 80개. 자료를 안 준 곳이 68개. 자료를 안 줬으면은 안 줬겠죠 그냥. 그래서 이제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 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데 사실 이게 과태료 같은 게 좀 그래요. 왜냐면은 과태료보다 슈킹을 해서 하는 게 더 이득이다 하면은 그냥 과태료 내고 간호사한테 줘야 되는 거 우리가 다 빼먹을 거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처벌 수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징벌적으로 처벌을 해야 좀 다 챙겨주지 않을까. 그리고 위반 사실을 공표해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제가 영상으로 다루기 전까지는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표를 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한다는 거.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게 한다. 운영 비용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최근에 본 거는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제 5억 규모라고 하는데 70억이 예산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시킬 것 같아요. 교육전담 간호사 교육은 간호인력치료센터에서 실시하도록. 그러니까 교육전담 간호사에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교육 필수 교육 같은 거는 여기 센터에서 실시할 거다. 이제 그 교육 같은 게 이전에 다뤘던 영상에서 국가 사업 같은 어떤 예산을 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예산을 더 타내겠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에 다룬 슬라이드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그거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았어요. 신규 간호사 등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이 내용을 그 기사에서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왜 뺐냐.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은 교육 간호사를 왜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 싶어요. 의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리셉티가 있잖아요. 사수, 부사수.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수, 부사수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를 교육전담 간호사가 하겠다. 결국에는 교육을 하는 거는 교육전담 간호사가 아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의 선배들이다. 프리셉터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전담 간호사가 병원 전체의 공통적인 어떤 술기나 파이브라이트나 세븐라이트, 손위생, 환자 확인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해 주겠지만은 사실 그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술기는 지금처럼 하는 이제 프리셉티가 계속 유지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는 놈이 버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대책에 대한 이야기고요. 협회는 대체로 환영한다. 아주 환영하겠죠.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질의 통합병동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진짜 웃길 겁니다. 필요한 보상을 하겠다.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에 도모하겠다고 하는 동시에 사적 감명의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협회 입장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표면적인 거는 협회랑 병원협회나 뭐 여러 협회들은 간호법으로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생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도 이익이 맞으면은 바로 뭐 아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라 해야 될까요? 지난 영상들에서 통합병동을 늘리면은 인력이 더 필요하고 간호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되고, 일단 증원을 하면은 대학 등록금 장사 수익은 더 늘어날 거고, 출판사부터 이제 간호계 여러 사업들의 그 늘어나는 월수만큼 파이가 커지겠죠. 분명 미국 간호사 관련도 파이가 더 커질 겁니다. 이제 공급이 계속되니까 수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간호대가 이제 만약 10명이 입학할 수 있다 치면은 막 증원을 해가지고 20명까지 늘었다. 그러면은 양질의 인력을 기존보다 2배는 더 배출하는 거니까 병원 입장에서 좋겠죠. 같은 값에 늘어난 양질의 인력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에 삼성 들어갈 때 뭐 스펙이 뭐 50 정도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뭐 삼성 대기업 들어가려면은 뭐 스펙이 A4 용지 한 장 넘게는 빼곡히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처럼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과거랑 현재를 비교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늘린 게 보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젖었다. 하지만 간호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스펙을 유지를 해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경쟁자가 늘어나 버리니까 같은 비슷한 스펙에. 명분은 그렇다는 거고, 실제 속내는 어떤 건지 이제 분석해본 영상들이 지난 영상들에서 이렇게 다뤄봤으니까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중증 환자 집중관리 대책, 통합병동에서 중증 환자를 더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병동에서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중증 환자가 많은 기관에 간호사 배치 상향 및 재정 보상 확대, 경증 환자 위주의 운영 체계를 개선, 이제 경증을 안 받겠다, 그런 취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당일 환자, 소아 환자 등 정서적 돌봄 지원 강화, 중증 환자가 질 높은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도 반드시 확대돼야 된다고 얘기했다. 근데 진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아니 중증 환자면은 중환자실을 늘리면 되잖아요. 중증 환자면 중환자실에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딴 것을 하고 있냐. 결국에 돈이죠, 돈. 중환자실을 늘리는 건 당연히 수지타산에 안 맞겠죠. 이제 뭐 통합병동으로 하는 거는 일반 병동에서 조금만 뭐 좀 바꾸고 하면 바로 그냥 통합병동으로 이렇게 허가받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아주 적게 들면서 나은 사업 수익 모델을 추구하는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일반 병동을 중환자실로 해야 한다. 리모델링 수준으로 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야 하는 거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명분 내세워서 값싸게 이익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통합병동이지 않을까. 중환자실을 늘리면은 이거는 그냥 아예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중환자실을 늘리면은 경증 환자 위주 운영도 안 될 거고요. 중환자실에 쓰면은 간병 비용 부담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는가? 결국에는 돈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중환자실 이용하는 비용 자체가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이 아닌 통합병동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통합병동이 하루에 18,000원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응급실에서 일했을 때 중환자실 이용하는 비용이 급여 처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중환자실 하루에 뭐 30만원 40만원 입원비 나오는 게 아니야 생각하겠지만은, 찾아보니까 중환자실 하루에 입원료는 5에서 6만원, 원주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07,000원 정도입니다. 108,000원. 본인 부담금 말고 전체는 50만원이 넘는데, 환자 부담금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비싸긴 한데 이제 간병 비용이 하루에 보통 11만원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병실 비용 빼고. 그러면은 중환자실이 오히려 더 싼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상급병실 뭐 1인 특실 이런 데 이용하는 거 아니면은 중환자실 하루에 10만원이면은 이제 개인 간병 비용 빼고 일반 병실 입원료 빼면은 중환자실이 오히려 더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료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걸 개설하고 확대시키는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조무사 한 명당 환자 40명 배치로는 간호보조 및 환자 일상생활 보조, 위생, 식사 등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현장의 목소리로 반영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확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상급 종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명분으로
간호조무사협회랑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간호법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간호사 대신 조무사가 이 일을 전적으로 해달라, 우리는 앉아서 차팅을 하고 주소 처치하고 할 게 많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토록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인력 배치 기준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기준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1대5 보이죠? 1대5 간호사 1대 환자 수 5라는 거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그 간호 그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대5 평균을 위해서 이걸 다 뜯어 고치겠다. 종합병원은 1대7이 제일 고점인데 이거를 뭐 1대5로 주고 1대6을 주고, 병원도 이제 1대10이 제일 고점인데 뭐 이 병원도 1대6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급종병은 뭐 1대4도 한번 줘보고 하면은 어떻게 1대5가 맞춰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주는 돈, 이 돈도 뜯어 고쳐가지고 더 높게 책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간호조무사 1대40으로는 어렵다 하잖아요. 여기 1대40만 있잖아요, 상급종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이제 1대30 이렇게 비율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의 근무요건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 처개선 가능화를 위해서 환영을 한다. 다만 수도권 대형병원에 간호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병에 참여 가능 병동을 현행보다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제한한 것은 역차별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통합병동이 최대 6개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급종병에 이제 26년부터는 제한 없이 늘릴 수가 있다고 해요. 이제 협회나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상급종병, 종병, 그리고 300병상 이상 규모가 있는 병원에만 신경 쓰겠다. 그 미만은 알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줬으면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책에서 패싱되고 있고, 야간 간호료도 안 주고, 최근 들리는 소문, 루머에 의하면은 지금 전국에 요양병원 1,400개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1,000개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런 루머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건소장 임용 개선 방안 촉구에 대한 건데, 일단 현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소장을 1명 2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의사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중에 간호라는 것이 보이죠.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 합리적인 이유로 특정 직종을 우대해야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제 이거를 왜 하냐, 이제 간호법에 지역사회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정돼서 나온 게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건의료기관은 많은 곳을 이렇게 보건기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아주 많이 있어요. 이렇게 1페이지고 2페이지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이 보건소랑 연계돼 가지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실권을 쥐고 있는 게 사실 보건소장이 어떻게 결재를 하는 최종 그 책임자잖아요, 보건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소장의 자리를 간호사가 조금 따내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추진하면서 파일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이 내용을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은, 개정안을 통과해가지고 12월 8일에 통과돼가지고 6개월 뒤에 이렇게 시행된다고 얘기하는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 이거에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얘기를. 그러면은 이 사람들 빼고 이렇게만 하겠다는 거죠. 사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거를 또 잘 못 봤거든요. 한의사가 있는 것도 못 봤고, 그리고 보건소에 약사가 있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보건소에 남아있는 사람은 간호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없으면은. 그래서 의사가 없는 그 보건소를 공약해가지고 간호사들이 그 자리를 꿰차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제 빌드업이 아닌가. 그리고 보건의 날 기념 대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 보건의료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OECD 수준의 OECD 국가적 과제, OECD는 그놈의 OECD죠. 이제 환자수 대비 적정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과부하되고 업무 과중에 절규하는 것이 간호사의 근무가 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그 통합병동에 대한 걸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그걸 영상을 보면은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통합병동에서 뭐 1대5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간호사를 더 착취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 토론회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전공 과목별 지식 중심 평가 시험 문제로 하잖아요. 뭐 성인이면 성인, 여성이면 여성, 아동이면 아동, 뭐 기본간호면 기본간호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랜덤으로 막 하겠다는 겁니다. 컴퓨터 기반 시험 CBT라고 하는데 매년 약 25,000명이 응시하고 있는데 1월에 한 차례만 시험을 치르고 있다 하면서 이로 인해 신입 간호사를 상시 수급하고 싶은 의료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7에서 98%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그 2에서 3%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닐 테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애초에 합격률이 높은데 이걸 해가지고 얻는 게 무엇이냐, 그런 고민을 해봐야죠. 2에서 3%를 더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하느냐.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 그 시험장에 컴퓨터 한 대가 다 있어야 돼요. 모든 시험장에 컴퓨터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이런 거 시험 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곳을 대여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겠지만 간호학과가 4년마다 이렇게 다 졸업을 하잖아요. 다 졸업하는 그 시기가 2월 3월 달인데 뭐 졸업을 뭐 여름에 시킬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계절학기 들어가지고 뭐 떨어진 사람 계절학기 듣고 막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닐 텐데 도대체 합격률이 97%가 넘는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험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막 과목별로 여러 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무 기반으로 이제 랜덤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기본 간호에서 뭐 50문제 나오고 뭐 성인에서 50문제 나온다, 뭐 여성에서 50문제 나온다, 뭐 지역에서 50문제 나온다 이렇게 한다면은 랜덤으로 뭐 기본에서 뭐 30문제 나올 수 있고 성인에서 뭐 70문제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랜덤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간호사 시험 제도는 NCSBN에서 관장한다. 이제 이게 뭐냐? NCSBN은 이제 미국 간호사 시험 주관 협회. 굳이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잘난 척을 유식한 척을 합니다. 예? 그냥 맹장 수술이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펜덱토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굳이 뭐 이렇게 티를 내요. 예?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그런 기사를 찾았습니다. 이제 정기 자격증에 대한 시험이 CBT 방식으로 했다고 하고 이거는 21년 4월 기사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정 분야가 과다 출제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뭐 기본간호 뭐 성인 이런 데서 뭐 일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진짜 한 곳에서 올빵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공정성이 부족해 변별력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CBT는 문제 자체가 개별 수험생마다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A랑 B랑 시험을 치러 가요. 저는 성인 문제를 막 100개 풀 수가 있고 A는 성인 문제 50개, 뭐 기본간호 50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C는 막 기본간호 100개 풀고 성인 0개 풀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실력에 비해서 운이 지나치게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제 분야별로 고르게 출제된 지필시험에 비해서 기출 자료를 무작위로 출제하고 있어 특정 분야 문제가 과다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어떻게 되냐? 수험생들이 오늘의 운세를 딱 보고 오늘은 성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간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좀 보고 시험을 치지 않을까. A와 B와 C가 있어요. A는 이제 기본, 성인, 여성을 본다고 할게요. 이제 A는 뭐 기본 50, 성인 50, 여성 50 이렇게 일정에 보는데 B는 기본 100, 성인 50, 여성을 안 보고 C는 기본 간호를 안 보고 성인을 100문제 풀고 여성은 50문제 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군가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A가 떨어졌다 쳐요. 근데 A는 이거를 봤으면은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운이 작용된다 그런 거죠. 만약에 B가 이걸 치면은 합격할 수도 있는데 B가 이걸 쳐가지고 떨어졌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컴퓨터 시설이 갖춰진 수험장의 부조, 이제 컴퓨터 파리까지 할 예정인가 봅니다. 이런 시험장을 25,000명이 칠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 업체랑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컴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문제 오류 여부를 질의할 수 있고 시험 종료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 내 고객 참여 민원 신청 코너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명을 했다는데, 문제 오류가 있으면은 이의 제기를 신청해서 수정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수험생 김모 씨는 카메라 및 휴대폰이 지창임이 금지됐는데 문제를 외워서 이의를 제기하라는 말이냐.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공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제 은행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지와 정답지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결국에는 그 문제를 못 외우면은 이 신청을 못 한다는 겁니다. 공단이 공개하자는 이상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지적했고, 정기 입시학원장에 대한 인터뷰도 있는데, 정기 입시학원장은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정기 자격증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넓게 배우는 시험이며 출제 기준 항목에 대해 고시되어 있어 수험생은 이를 근거로 대비하고 있다. 공단에서 고르게 출제해야 수험생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고르게 출제를 못한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2023년 간호계를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간호사에 대한 어떤 개선은 크게 없다. 딱 개선된 게 하나 있다고 하면은 야간 간호료, 그게 간호사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혜택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착취를 위한 그런 빌드업이다.